엄마가 죽었는데 겨우 이것밖에 못 왔어. 이런 초라한 장례식은 처음 봐. 그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홀대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정말로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니의 죽음 후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호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큰형 재석이는 45살로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 강남에서 잘 살고 있어요. 누나 미영이는 43으로 부자와 결혼해서 여유롭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저는 셋째로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살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78세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1월의 쌀쌀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연사로 보인다고 하시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형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장례비가 만만치 않던데.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휴, 하필 지금 시기에. 우리 애 입시 때문에 바쁜데. 간단히 치르면 안 될까? 저는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걱정하는 건 장례비였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렸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조문객은 몇 안 되는 이웃 어르신들 뿐이었고 화환도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대충 검은 옷만 입고 와서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재호야, 이거 3일장으로 하자. 길게 할 필요 없잖아. 형이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형,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장례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누가 낼 거야? 결국 형과 누나는 첫날만 있다가 각자 할 일이 있다며 떠났어요. 저는 혼자서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밤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재호야, 엄마가 아파도 너만큼은 대학 꼭 보내줄게. 가난해도 늘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셨던 어머니. 당신은 찬밥만 드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죠. 조문객 중에 옆집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내가 효자다. 형님들은 어디 갔노?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바쁘다고 하시네요. 장례 둘째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호야, 어머니 집 정리하는 김에 뭔가 가치 있는 거 있는지 살펴봐.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정리 얘기를 하다니요. 형,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예요. 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봐야지. 어머니가 빚이라도 남겼으면 어쩔 거야? 셋째 날 발인을 치렀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관 속의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게요.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씁쓸했어요. 형과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럼 이제 어머니 집 정리해야지 라며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 카드는? 누나가 서랍을 뒤지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 전세금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형도 덩달아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형, 누나,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재호야,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알아? 감상에만 빠져 있으면 다 놓쳐. 그날 밤 혼자 남은 어머니 집에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방에 앉아서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일담한 책들, 그리고 저희 어릴 적 사진들까지. 특히 저희 삼남매 졸업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사진 뒷면에 내 보물들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형과 누나는 이렇게 홀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면에 재호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뭔가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죽으면 형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 하지만 너만은 다를 거라 믿어. 이 서류들은 너에게만 주고 싶었단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너에게 말이야.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서류들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과 누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큰 상자들을 가져와서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겨둔 게 분명해. 이런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돈 한 푼 안 모았을 리 없어. 저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서류들을 꽁꽁 숨겨둔 채 그들을 지켜봤어요. 과연 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형과 누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의 장례를 혼자서 치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효도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형제자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형과 누나는 매일같이 어머니 집을 뒤져댔어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살펴봤죠. 하지만 나온 건 낡은 가전제품과 몇 안 되는 현금뿐이었어요. 에휴, 정말 가진 게 없네.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처분해봤자 얼마나 나올까? 냉장고랑 세탁기는 고물이고. 형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게 하시면서 돈을 하나도 안 모았을 리 없는데 어디다 숨겨놨을까? 저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만 남겨주신 그 서류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김재호 씨 댁 맞죠? 등기우편이 왔는데요.
봉투를 받아보니 발신인이 오신용카드회사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연체 고지서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체 원금 1200만 원, 연체료 350만 원, 총 연체 금액 1550만 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가 카드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독촉 전화와 우편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XX은행입니다. 고 김순자 고객의 대출금 상환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어머님이 생전에 저희 사에서 1800만 원을 빌려가셨는데 상속인 분이 상환하셔야 합니다. 매일 오는 독촉에 머리가 아팠어요. 급히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빚을 많이 남기셨어요. 뭐? 빚이 얼마나? 형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 봐도 3천만 원 넘어요. 카드 대출, 은행 대출, 그리고 사채까지. 사채, 어머니가 사채까지 쓰셨다고? 누나가 놀란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다음 날 형과 누나가 급히 달려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찾겠다는 기대감은 없었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만 역력했어요. 재호야, 이거 심각한데? 형이 연체 고지서들을 보며 말했어요.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누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빚을 지셨을까? 가게 운영이 그렇게 안 됐나?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을 떠올렸어요.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가게 운영도 제대로 못 하셨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돈이 어렵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중얼거리자 형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감상에 빠질 때야? 이 빚을 어떻게 할 건데? 상속 포기하자. 누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면 상속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 그게 맞아.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상속 포기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거든. 저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형, 누나, 그럼 어머니가 평생 모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집도 있고, 가게 자리도 있는데. 야, 너 계산 좀 해봐. 형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집은 전세고, 보증금도 얼마 안 돼. 가게는 월세고, 빚이 3천만 원인데 뭘 상속받겠다는 거야? 누나도 맞장구 쳤어요. 재호야, 현실을 봐. 어머니가 우리에게 빚만 남기신 거야.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빚만 남기셨다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형이 소리를 높였어요. 돈이 없으면 끝이야. 빚까지 떠안고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게만 남겨주신 그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혼자 남은 어머니 집에서 다시 그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낡은 봉투 안에는 편지 외에도 몇 장의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20년 전 날짜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어떤 땅을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낡아서 잘 읽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은행 통장 사본 같은 건데 계좌번호 일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도장이 찍힌 서류였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서류들을 남기셨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형과 누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인이 남긴 빚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재산은 거의 없으므로 상속 포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과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빨리 처리하죠. 제호도 같이 하는 거지? 저는 망설였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뭘 더 생각해? 누나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빚쟁이들 계속 쫓아올 텐데. 변호사도 조언했어요. 상속 포기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져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재호야,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너에게만 주고 싶었단다. 그날 오후 혼자 어머니 가게에 가봤어요. 이미 문은 닫혀 있었고 임대료 독촉 붙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계산대 옆에는 어머니가 늘 쓰시던 독서용 안경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빚만 남기신 건가요? 그때 옆 가게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재호야, 어머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네, 사장님, 빚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너희 어머니, 마지막 몇 년 동안 뭔가 큰 걱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걱정이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가끔 애들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혼잣말 하시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어딘가에 잘 보관해놔야 한다고 하시고, 사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셨던 게 맞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의 주소를 자세히 보니 9동 1, 2, 3에 4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주소가 뭘까? 급히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검색해 봤는데 지금은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상가가 있는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한 곳이었어요. 혹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3층 건물에 상가가 들어서 있었는데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2층과 3층에는 사무실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건물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요? 1층은 월 300만 원 정도 하고 2층, 3층은 층당 500만 원씩 받더라고요. 요즘 이 동네가 핫하거든요. 월 임대료만 1,300만 원이라니. 만약 어머니가 정말 이 땅을 갖고 계셨다면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등기부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의 소유자가 김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손이 떨려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어머니 성함과 주민번호까지 일치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땅의 공시지가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평당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머니가 구입하신 땅이 100평이라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30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갖고 계셨다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등기부등본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거 대박 땅이네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곳 중 하나예요. 정말요? 네. 요즘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땅 주인 되시나요? 아, 그게 저희 어머니 땅인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운 좋으시네요. 이 땅만 해도 40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40억.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빚 3천만 원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40억 원의 땅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서류들도 다시 살펴봤어요. 은행 통장 사본을 자세히 보니 계좌번호가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긴 했지만 은행명은 선명했어요.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 김순자 고객의 가족인데요. 계좌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말했어요. 상속인이시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다시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신 계좌에 8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 이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셨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땅이 40억, 예금이 8억, 총 48억 원이었습니다. 빚 3천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런 재산을 갖고 계시면서도 빚을 지고 힘들게 사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재호야, 엄마가 죽으면 형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 하지만 너만은 다를 거라 믿어. 아, 어머니가 일부러 숨기신 거구나. 형과 누나가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험해 보신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실을 형과 누나에게 말해야 하는지 말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되었거든요. 어머니는 분명 저에게만 주고 싶어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셋이잖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일단 형과 누나에게는 말하지 않고 상속 포기 절차를 막는 것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어 버리거든요. 다음날 형과 누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상속 포기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재호야, 이제 서명만 하면 돼. 빨리 끝내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누나, 저는 상속 포기 안 할 거예요. 뭐, 왜? 형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뭔가 더 남겨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아직도 꿈 안 깨? 누나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래도 더 찾아보고 싶어요. 형과 누나는 제 고집에 포기했어요. 그럼 너 혼자 해. 우리는 상속 포기할 테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어머니의 뜻대로 저 혼자 모든 걸 갖는 게 맞을까? 하지만 형과 누나가 어머니 장례 때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그리고 형과 누나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비밀이 밝혀질 때 형과 누나가 얼마나 변할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조사해 왔어요. 48억 원의 재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든 서류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이미 상속 포기 신청을 넣었어요. 저만 혼자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감상에 빠져서 현실을 못 본다 하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재호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누나가 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만 남기신 그 서류들과 편지가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가족이 화목했으면 하셨을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형과 누나를 어머니 집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상속 얘기하려고. 형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누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편지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누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만 남겨주신 서류들이에요. 형이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8억.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가 20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돈이에요. 그럼 이 땅은 뭐고? 누나가 떠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상업지역이에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선견지명으로 사두신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형과 누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후회, 그리고 욕심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재호야.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속 포기한 게 무효가 되는 거야? 아직 처리 안 됐으니까 철회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누나, 울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보다는 돈에 대한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았거든요. 형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재호야,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형, 어머니가 왜 저에게만 이 서류들을 남기셨을까요? 귀야. 내가 어머니를 제일 많이 챙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재호가 효자였지. 우리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어. 하지만 그들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형과 누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어머니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야, 어머니 제사는 언제 지낼 거야?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자. 형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요소도 좋은 곳으로 이장하는 게 어때? 돈 걱정은 하지 마. 누나도 덧붙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례비 아낀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며칠 후, 형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평소 검소한 형치고는 너무 화려한 곳이었어요. 재호야, 우선 맛있는 거부터 먹자. 형이 웃으며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형, 이런 데서 밥 먹을 필요 없는데. 아니야. 너 같은 효자한테는 이 정도도 부족해. 식사 중에 형이 본론을 꺼냈어요. 재호야, 그런데 어머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4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혼자서는 벅찰 텐데.
그런 건 천천히 알아보죠. 그런데 말이야.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 셋이 다 상속인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씩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형의 말에 실망했어요. 결국 돈 얘기를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형, 어머니가 저에게만 서류를 남기신 건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차별둘 필요는 없잖아. 며칠 후에는 누나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재호야, 상속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자. 누나가 말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없는 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만 주신 편지와 서류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형과 누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3등분하자고 주장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재호야, 엄마가 죽으면 형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 하지만 너만은 다를 거라 믿어. 아,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구나. 형과 누나가 돈 때문에 달라질 걸 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형과 누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형, 누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뭔데? 만약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을까요? 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야? 빚만 남기셨을 때는 상속 포기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3등분하자고 하시고 누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돈으로만 본다고 했어? 그럼 왜 장례식 때는 3일장도 길다고 하셨어요? 왜 조문객이 적다고 부끄러워하셨어요? 순간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재호야,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 형이 변명했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어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셨는데. 그때 누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인정한다. 우리가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 맞아. 그런데 어쩌겠어. 4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누나, 그럼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실 것 같지 않아요? 형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은 나눠 가져야 공평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과 어머니의 재산만 바라보는 자식을 구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형, 누나, 죄송하지만 어머니 뜻대로 하겠어요. 뭐? 그럼 혼자 다 가져간다는 말이야? 형이 소리를 높였어요. 네. 그 대신 형과 누나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면 언제든 나눠드릴게요. 이게 말이 돼? 누나가 흥분하며 일어섰어요. 재호, 너 정말 이기적이다. 형도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저에게만 이 비밀을 맡기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형과 누나는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가족이 갈라진 거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형과 누나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예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나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재호 씨,
상대방에서 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님과 누님이 각각 다른 변호사를 쓰면서 투 트랙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우선 형님 측에서는 동생이 어머니를 기만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님 측에서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작성한 편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형과 누나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다니. 돈 앞에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나 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형과 누나가 어머니 생전에 친했던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재호야, 내 형하고 누나가 어제 왔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 동안 건망증이 심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하더라. 할머니, 어머니가 치매셨나요?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만큼 정신이 또렷한 분이 어디 있어. 마지막까지도 가게 장부 정리를 혼자서 다 하셨는데. 그럼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지. 죽은 사람 욕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 하지만 모든 이웃이 할머니 같지는 않았나 봐요. 며칠 후 형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재호 씨, 어머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증인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법정에서 더 불리해질 텐데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34로 나누는 건 어떨까요? 재호 씨가 어머님을 많이 돌봐드린 건 인정하니까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뜻은 명확했어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자 형과 누나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이번에는 제 사생활까지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재호가 어머니를 속였대.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형은 더 악질적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동생이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고 거짓 서류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즘 형제끼리 싸우신다면서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좀. 결국 매출이 반 이상 줄었어요. 형과 누나가 의도한 것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제가 굴복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와 친했던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재호야, 내 형이 와서 그러더라. 내가 어머니 돈을 혼자 가져가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집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제게. 아, 재호야. 돈 때문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모든 사람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형과 누나가 먼저 나서서 제 이미지를 깎아내렸거든요. 그들은 우리는 돈에 관심 없는데 동생이 욕심을 부린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가족끼리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죠. 조정실에 들어가니 형과 누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우선 고인의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40억, 예금 8억, 총 48억 원 상당입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위원님, 저희는 법정 상속분대로 3등분하기를 원합니다. 동생이 혼자 독차지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나도 거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작성하신 편지의 효력도 의심스럽습니다. 조정의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재호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저에게만 이 서류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원님,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어머니의 진심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정의원이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네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장은 아닙니다. 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편지 하나 가지고 48억을 혼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형, 어머니 장례식 때 생각해 보세요. 형은 3일장도 길다고 했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뭔 상관이야? 나는 항상 어머니를 사랑했어. 누나도 끼어들었어요. 재호야, 너만 효자야?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했어.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럼 왜 빚만 남겼을 때는 상속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건 누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형과 누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어느 날은 제 식당 앞에 사기꾼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또 어느 날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형이 어머니 무덤에서 벌인 일이었어요. 성묘를 갔는데 형이 먼저 와서 묘비에 불효자 재호의 어머니라고 써놨더라고요. 형,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이런 불효자를 두셔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해서 써놨어. 형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야, 내가 어머니 재산 독차지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날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가 제 아들 진우의 학교까지 찾아가서 소동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우 아빠가 할머니 돈을 훔쳤어요.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아빠 도둑이라고 놀려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제 아이까지 괴롭힘 당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질 텐데. 상관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저도 형과 누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며칠 후 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재호야, 이제 정말 끝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 형이 먼저 시작한 일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 후회할 줄 알아.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진짜 뜻을 저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형과 누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다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형과 누나와 벌인 법정 싸움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날,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형과 누나는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8개월 동안 벌인 소송 때문에 그들의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게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죠. 재판장이 입정하고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어요. 형의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김재호는 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인이 남긴 편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실적 감정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누나의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여러 증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시한 증인들의 증언은 모순이 많습니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변호사가 갑자기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고인의 진짜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뭐? 형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뭐야? 또 조작한 거 아냐?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언제 작성된 건입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공중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봉인되어 있던 것을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유언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거였거든요. 공증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네, 고 김순자님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신 상태도 매우 또렷하셨고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재판장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언자 김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상속한다. 조건이 뭔지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조건 나의 장례를 끝까지 정성껏 치러주고 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만약 여러 명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균등하게 나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다른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형과 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유언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죽으면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안다. 그들은 장례비를 아까워하고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속 포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셋째, 재호만은 다를 것이다. 그 아이는 돈이 있든 없든 나를 똑같이 사랑해 줄 것이다.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형도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랬구나.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마지막 당부말도 있었어요. 재호야, 내가 이 유언장을 보고 있다는 것은 형들이 결국 돈 때문에 너와 싸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그때 용서해주면 된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이 상황까지 다 예상하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던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법원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김재호에게 상속한다고 판결합니다. 형과 누나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형이 저를 불렀어요. 재호야. 돌아보니 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재호야.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누나도 울먹였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8개월 동안 벌인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용서해주면 된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니까. 형, 누나, 이제 다 끝났어요. 재호야,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누나도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일부 형과 누나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유언대로라면 제가 혼자 가져도 됐지만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형과 누나를 불러서 말했어요. 형, 누나, 어머니 재산을 나누어 드릴게요. 뭐? 재호야, 그럴 필요 없어. 형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 어머니 뜻대로 내가 혼자 가져. 누나도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결국 저는 48억 원 중 30억은 제가 갖고 형과 누나에게 9억씩 나누어 주었어요.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 후 형과 누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으로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형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어요. 재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정말 망가질 뻔했어.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호야, 너만이 진짜 효자였어. 우리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구나.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죠. 어머니 일주기 때는 삼남매가 모두 모여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형과 누나가 직접 음식도 준비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도 많이 가져왔어요. 제사를 마치고 어머니 묘소에서 형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많이 철없었죠?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하늘에서 기뻐하세요. 그날 묘소를 떠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48억 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가르치셨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